저희가 필요로 하는 거는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는 거예요. 근데 난청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구별해서 이것만 찾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노무사 2학년 노무사입니다. 소음성 난청 2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전히 최대리님께서 2교시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앞서 수업에서 저희가 정리한 거는 소음성 난청의 정의, 그리고 소음성 난청으로서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 그리고 그 급여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게 뭐냐면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아서 급여를 받으려면 총 두 가지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하나는 신청한 병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신청 상병 내지 신청 대상 상병이라고 하는데, 신청한 상병이 존재해야겠죠. 내가 아파, 근육통이 있어, 어깨가 아파, 귀가 안 들려 라고 근로복지공단에 그냥 신청하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아서 신청을 해야 그 이후에 그 병이 업무적인 이유로 발생했는지 악화됐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신청 상병이 존재하는지를 따져보는 게 첫 번째 관문이 있고, 두 번째는 존재한다 라고 하면 그 원인이 업무 때문이냐 아니면 그 이외의 원인이냐 라고 따져서 업무 때문이다 그러면 뭐로 인정되는 거예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신청 상병은 뭐예요? 소음성 난청입니다. 좀 더 정확히는 위로 올라가서 감각신경성 난청을 신청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소음성 난청을 밑에다 쓴 이유는 감각신경성 난청 중에 소음성 난청 이외에 다른 것도 포함돼서 그 중에 소음성 난청이라고 특정을 한 거예요. 여기 인정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업무적인 것 때문에 이게 생겼다, 악화됐다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 진단하는 방법과 진단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그리고 진단이 되지 않았을 때 근로복지공단 판단과의 갈등, 쟁점, 그거까지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몰라도 그냥 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교재 보시면 아까 소음성 난청, 감각신경성 난청 중에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으려면 진단 기준이 근로복지공단이 제시한 또는 시행령에 제시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 한 번만 읽어주세요. 기본적인 기준은 감각신경성 난청,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일 것. 그쵸? 진단 기준은 뭐라고 했냐면 일단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진단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 귀 양측 또는 한쪽의 청력 손실치가 40dB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조금씩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 볼게요. 검사를 해야 되는데요. 청력 손실치가 40dB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수능 청력 검사라는 게 있어요. 수능 청력 검사는 또 어떻게 하냐면 밀폐된 공간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들어가서 어르신 헤드폰 끼세요. 그러면 헤드폰을 껴요. 헤드폰을 낀 상태에서 밀폐된 공간에 문을 닫습니다. 밖에서 검사해 주시는 분께서 어떤 소리 버튼 눌러요. 그럼 어르신은 그게 들리면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검사는 또 뭐냐면 단어를 들려줘요. 똑같은 단어를 작게 소리를 점점 크게 해서 들려줍니다. 그럼 어르신은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그 단어를 말하는 거예요. 들리면 말하는 겁니다. 또는 들리는데도 정확하게 발음하지 못하거나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면 그건 체크가 되지 않겠죠. 그렇게 검사하는 게 어음 청력 검사입니다. 그렇게 검사가 끝나고 나면 뇌간 유발 반응 검사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한 거는 주관 검사라고 하는 거고요. 객관적인 검사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뇌간 유발 반응 검사는 사람이 편안한 자세로 앉아 있는 상태에서 소리 자극을 들려주면 뇌가 전기적 신호에 의해서 반응을 합니다. 그걸 감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검사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뭐 이렇게 생기고 뭐 이렇게 생기고 오른쪽 귀 왼쪽 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프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그래프 모양 가지고 이게 소음성 난청에 가깝다 또는 다른 난청에 가깝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요건 노무사인 제가 판단한 게 아니라 의사 면허가 있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있으신 분이 이렇게 검사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와 아까 그 검사 결과지를 바탕으로 저희는 그걸 해석해서 소음성 난청으로서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를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혹시 뭐 질문 있을까요? 네. 네. 주관적 검사라는 게 네네.
피검사자가 들리면 버튼을 누르거나 단어를 말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실제로 들리는데 안 들리는 척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짓말 하는 거죠. 네. 네. 어르신이 뭐 딱 들어가서 나는 좀 돈을 좀 많이 받아야겠어. 네, 들리는데 안 들린 척을 해야겠어. 들리면 누르라고 했는데 안 누르는 거야. 이런 문제점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들리면 단어를 말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안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거죠. 안경이라고 했는데 돼지라고 막 발언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검사의 신뢰도를 고의적으로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냐? 그게 질문인 거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할 거예요. 돈 많이 받으면. 네, 그런 유혹이 있죠. 실제로도 많은 분이 그렇게 문의를 주시는데 그렇게 의사들이 멍청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뭐 버튼을 누르는 검사 그리고 단어를 말하는 검사 있죠. 그거를 일정 간격을 두고 3회 이상 검사를 합니다. 간격은 한 일주일 정도 잡아요. 뭐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면 내가 못해도 일주일 전에 했던 방식과 한참 뒤에 한 검사 방식과 그 검사 결과값이 차이가 있으면 네. 안 되겠죠. 근데 다 기억할까? 내가 이쯤 소리에서 이걸 눌렀던 기억이 있어. 그럼 나는 이번쯤 소리에서 이걸 누를게. 그건 쉽지 않죠. 그래서 일부러 간격을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신뢰성을 높입니다. 그리고 신뢰가 또 낮으면 다시 검사시켜요. 그렇게 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아까 객관적인 방법 중에 뇌간 반응 유발하는 검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내가 가만히 앉아 있고 여기다 이렇게 뭘 붙여요 막 붙이면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러면 전기 신호로 뇌가 이 소리를 인지했는지 안 했는지를 검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 통해서 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도화가 돼 있기 때문에 거짓말한다? 그거를 위난청이라고 하거든요. 위난청으로 판정이 되면 검사 다시 해야 되고 최악의 경우는 불승인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설령 내가 완벽하게 해서 다 속였다. 그렇게 해서 돈이 나왔어. 근데 이게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부당이득으로 결정되면 최대 몇 배까지 토해내는 줄 알아요? 몰라요. 여기서 써놨는데 네, 두 배까지 뱉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지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부터 설명을 드릴 건 좀 어렵지만 천천히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소음성 난청을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진단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검사가 무엇이 있는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그럼 결론적으로 난청을 좀 진단을 해야 될 텐데 이제 산재와 관련해서 내용을 축약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가 필요로 하는 거는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는 거예요. 근데 난청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구별해서 이것만 찾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난청의 종류에는 전음성 난청이 있고요. 이걸 또 구별해서 감각 신경성 난청이 있습니다. 전음성 난청은 귓바퀴 모양이 잘못되거나 중이염 또 고막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난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감각신경성 난청은 소리가 전달된 이후에 뇌로 전달되는 신경 문제, 달팽이관의 문제나 중추신경계 문제로 인해서 들리지 않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소음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감각신경성 난청은 소음에 의해서만 발생하진 않아요. 소음성 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가 뭐가 있나요? 대표적인 거로 모르겠으면 제가 대답할게요. 노인성 난청이 있어요.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는데 이 감각신경성 난청 안에 두 가지가 있어요. 노인성과 소음성 난청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나는 전음성 난청이야, 나는 감각성 난청이야 딱딱 부러지지 않습니다.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이 두 개 다 나타나는 게 혼합성 난청이라고 하고요. 감각신경성 난청 중에서도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듣기만 해도 짜증나죠? 왜?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소음성 난청이죠. 그러면 전음성 난청이 껴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될 것 같죠? 그리고 감각성 난청인데 노인성 난청이 껴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죠? 안 될 것 같은데 됩니다. 한 번씩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혼합성 난청부터 하나씩 깨볼게요. 혼합성 난청은 아까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이 둘 다 있는 거라고 했어요. 이때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검사 방법 중에 혼합성 난청임에도 불구하고 전음성 난청 빼고 나머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청력이 얼마나 손실되는지를 판단해보고 추정해볼 수 있는 검사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 검사 방법에 따라서 기준치인 40dB를 넘기면 업무로 인한 것으로 인정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혼합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례상 혼합성 난청임에도 불구하고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에 해당한다면 산재를 반드시 신청해야 되죠. 두 번째,
혼합성 난청이 아니야, 감각신경성 난청이야, 아 이제 되겠다. 근데 갑자기 공단에서 이렇게 날라옵니다. 소음보다는 연령 증가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즉 나이 먹어서 늙어서 귀가 망가진 거다 라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것도 깰 수가 있어요. 판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 소음에 의한 경우와 노령화에 의한 경우 구별이 어렵다. 연령 증가와 소음이 둘 다 나타날 경우에는 이 형태가 소음에 의한 건지 연령에 의한 건지 구별이 쉽지 않다. 따라서 의학적으로 구별이 쉽지 않으면 이분이 확실하게 소음에 노출됐다는 걸 증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음에 노출됐다, 그것도 일하다가 소음에 노출된 게 확실하다라는 증명을 하면 확실한 건 소음에 의해서 망가진 건 맞죠? 네. 그러면 판례는 구별 안 되면 다 소음에 의한 것으로 봐 라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연령 증가에 따라서 된 거다, 소음난성 난청이 아니다 라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보험급여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나요? 저 있습니다. 네, 혼자밖에 없으니까. 네. 만약에 퇴직한 지 네. 10년이 넘어서 네.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아서 산재 신청을 했는데요. 네. 근로복지공단에서 소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이 중단된 이후에는 진행되지 않는다면서 퇴직 이후에 20년이 지났고 오디오그램 형태도 노인성 난청 형태를 보인다면서 부지급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거는 판례나 지침에 반하는 거 아닌가요? 반한다고 보는 게 맞죠. 퇴직을 했다는 건 물론 당연히 이전에는 소음 노출 업무를 수행을 한 거죠. 그리고 퇴직하고 나서 20년이 지나서 진단을 받았어요. 이 사이에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았어요. 공단은 뭐라고 한 거예요? 소음 노출은 이때부터 중단됐으니까 이후에서 나빠진 건 전부 다 보다 연령 증가다. 그러니 여기 진단 내릴 때 또 그래프 모양이나 여러 가지 검사 결과 봤을 때 소음성 난청이라고 단정 짓기엔 좀 어렵다, 노령화의 증거로 좀 보인다 라고 해서 부지급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판례 열심히 설명했잖아요. 네. 의학적으로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 구별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심지어 연령 증가와 소음 노출 둘 다 중복되면 더욱이 소음성 난청 형태나 노인성 난청의 그래프 형태나 검사 결과를 구별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여기에 노출된 이력이 명확하다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주장하고 다투면 되겠죠. 최근에 판례는 또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때 이렇게 소음에 의해서 귀가 망가졌다고 하면 연령 증가에 따른 청력 손실 정도도 더 빨라질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여기에 망가진 귀가 소음이 중단된 이후에 나이가 먹으면서 나빠지는 것, 악화 속도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서 무관하지 않다고 본 거예요. 이걸 좀 문장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 판례는 과거의 소음 노출 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청력 손실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판단함. 즉 이 말은 소음 노출 업무 중단 이후에 청력 손실이 소음 노출과 무관하지 않다고까지 해석할 여지가 있다라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좀 어려웠는데요.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사항 있으면 하단에 흘러가고 있죠. 또는 표시되고 있죠. 전화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또 유튜브 하단에 댓글 주시면 되겠습니다. 2교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에 만나요. 안녕.